요! 상실백원 흐무다 센서 수치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진이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7월 13일에 1차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고요. 2024년 9월 15일에 2차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1차 암살 미수 사건 때는 0.5초에 불과한 짧은 순간에 고개를 돌려서 머리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가 암살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보시죠.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으로 구독자 1만 명을 모으면 제가 광화문에서 1시간 동안 춤추겠습니다. 구독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 약속 지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암살된 예는 있어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후보가 암살된 사건은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대선 후보가 선거 기간 중 암살을 당한다면 이건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전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텐데요. 전세계 언론들은 앞다투어 트럼프가 암살됐다는 보도를 계속해서 낼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될 텐데 현재 미국은 양극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진보적으로 변했고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더 보수적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두 정당 지지자 사이에 이념 격차가 벌어지면서 중도층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이게 이념 격차가 커지면서 상대방 정당에 대한 불신과 혐오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당장 민주당 지지자의 27%는 공화당이 미국의 해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화당 지지자 36%는 민주당이 미국의 해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는 사회와 문화 등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스로 진보주의자라고 답한 27%는 가족이 공화당 지지자와 결혼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한다고 여론조사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보수주의자들의 답변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이런 정치 양극화는 트럼프가 암살된 이후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 양극화는 그대로 사회 불안을 일으킬 텐데요. 당장 2021년 1월 6일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의회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미국 국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암살됐으니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것에 대해 민주당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를 암살했다면서 음모론을 펼칠 것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음모론이 상당히 많이 번질 것 같아요. 특히나 딥스테이트라고 해서 유대인 집단이 세계 지배를 하려고 한다는 음모론이 있어요.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나오면서 트럼프를 일종의 성인 취급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거 한번 당해봤는데 진짜 머리 아팠거든요. 어떤 양반이 저거 딥스테이트 아니냐고 헛소리 하시길래 차단했는데 은근히 이런 음모론에 빠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반면에 트럼프를 반대하던 세력은 축제 분위기겠죠. 이렇다 보니 양측이 충돌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미국 헌법에서는 대선 후보가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사망한 만큼 공화당이 대체 후보를 빨리 선출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극심한 내분이 발생할 것 같아요. 마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포기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대선 후보를 넘겨줬을 때 민주당이 겪었던 상황과 비슷하게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공화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가 되냐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나이가 5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해보고 유엔 대사까지 한 양반이었고요. 미국 공화당 대선 기간 마지막까지 트럼프와 겨뤘던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가능성을 높은 사람을 뽑자면 니키 헤일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선 후보에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화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카멀라 해리스가 후보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한 치 앞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일단 누가 되든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대통령이 되어서 공화당이 승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민주당의 승리 공식이 있어요. 유색인종의 지지세와 2차 산업, 그리고 제조업 종사자들, 그리고 대도시에서 지지세를 통해서 이기는 게 보통 민주당의 승리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의 결과를 보면요, 러스트벨트에서도 상당수의 지지자가 이탈했고요. 그리고 일부 지지층은 투표까지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동안 삽질을 워낙 많이 해서 그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당장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바이든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는데요.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긴 했지만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빚을 내어 집이나 자동차를 산 서민들에게는 경제활동에 상당한 타격이 가게 되었습니다. 당장 자동차는 미국인의 생필품인 것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에게는 직접 와닿는 타격이죠.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금리를 올리면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에 빠지면서 서민들이 더 가난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국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죠. 아마 이런 상황이 그대로 대선에서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만큼 압승하진 않겠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꺾고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대사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몇 개 뽑아보자면 강경한 외교
외교 정책과 보수적인 경제 관점을 가진 사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되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대통령이 되든 가장 큰일 난 나라는 중국입니다. 당장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공화당 경선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강한 미국은 나쁜 놈들을 보상하지 않는다. 또 자랑스러운 미국은 국민이 힘들게 번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적국들을 다 조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중국을 겨냥한 강경한 압박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실시할 겁니다. 기술, 경제, 군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죠. 당장 2023년에 미국 기업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중국을 제1의 국가안보 위협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발맞추어 미군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런 것을 보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국 해군을 강화하고 관세 조치 등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것 같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미국 조선소 자체가 거의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해군 재건을 위해서 한국이나 일본 등의 수주를 맡길 수도 있어서 한국도 어느 정도 득을 보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적어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동맹국을 괴롭히진 않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르게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동맹국들과 협력을 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확대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앞서 말한 토론회에서 한국, 일본, 호주와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중국에 대응하는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시아판 나토예요. 거기다가 한국이나 일본도 아시아판 나토 설립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대사 시절 때 유엔에서 미국의 국익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맹국들의 어느 정도 방위비와 같은 협상 요구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신사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크라이나를 아예 버리진 않을 거예요. 당장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는 북한, 이란, 중국에도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면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승리시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걸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의 조 바이든 대통령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할 겁니다. 그리고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에서의 미국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려고 하겠죠. 또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친이스라엘 성향입니다.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당장 경선 때 이라크, 팔레스타인을 거론하면서 우리 세금을 적에게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라크하고 팔레스타인을 적으로 규정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중동에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만큼 미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치보다는 절제된 보수 정치를 진행할 겁니다. 아마 다른 보수주의자들처럼 낙태 반대나 총기 소유권 옹호 등의 모습을 보일 거고요. 기후협약에도 참여할 것 같긴 합니다. 아예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후협약 다 내팽개치지 않고요. 한국 입장에선 정말 다행인 상황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주한미군 방위비와 관련해서 안보 무임 승차론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어마어마한 방위비를 추가로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예상되는 수준이 13조 원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요, 한국 국방비가 59조 4천억 원 정도인데요. 방위비 13조 원이면 한국의 국방비 중에서 20% 넘게 미국에 갖다 바치는 꼴이에요. 매년 말이죠.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같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방위비를 청구해도 트럼프 대통령만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아니 어떤 양반이 미국에도 이득이 되는 요소를 없애려고 해요. 13조가 껌값도 아니고요. 어찌됐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덜 혼란스러운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겁니다. 절제된 보수주의로 미국을 이끌겠죠. 다만 세계는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중국을 아예 죽여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이에 따라 각종 분쟁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